안녕하세요. 2023 수능특강 51쪽에 수록된 세 편의 시조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의 집방석 내지 마라, 임세의 청초 우거진 고래, 오경화의 곡구롱 우는 소리에 이렇게 세 편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 작품 한 작품씩 그래서 세 개의 영상을 순차적으로 올려드리면서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작품들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수업을 통해 이 작품들을 완전히 확실히 익혀두겠다라는 생각으로 작품을 함께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선 한호의 집방석 내지 마라 이 작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방석 내지 마라 낙엽엔들 못 앉으랴 솔불 켜지 마라 어제 진달 도다온다. 아이야 박주산체일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네, 제가 의식적으로 사음보의 율격을 살려서 읽었는데 그렇게 느껴지셨나요? 이 갈래가 시조라고 말씀드렸죠. 시조는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이 접했던 갈래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3장 6구 45자 내외 그러니까 3장이면 초장, 중장, 종장이죠. 그래서 이 글자 수를 지키면서 쓰여진 갈래죠. 그래서 정해진 형식에 따라서 쓰는 정형시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조의 경우는 사음보의 율격, 제가 읽으면서 사음보의 율격을 지키면서 읽었었죠. 사음보의 율격을 가진 게 특징이고요. 이렇게 간결한 형식 속에서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노래한 시조는 고려 말에 생겨나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많이 창작됐고 현대에 와서까지도 현대시조라는 명칭으로 지속적으로 창작되고 있는 갈래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을 창작한 한호, 여기 지금 보면 작가명이 있죠. 한호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좀 낯서신가요? 이 한호라는 분은 우리에게는 한석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친근하게 알려져 있는 분이죠. 한석봉은 조선 중기의 명필가예요. 글씨 굉장히 잘 쓰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조선 중기의 명필가로서 관직에 종사하면서 외교 문서의 필사, 다 옮겨 적는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등의 일을 한 사람이기도 하죠. 조선 중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조선 중기는 성리학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던 시기로 양반 사대부들이 문학 작품 속에 세속에 대한 욕심보다는 자연 속에서의 한가로운 정서, 이런 걸 노래하는 작품을 많이 창작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정서를 강호한정이라고 해요. 강호한정, 즉 강호라고 하면 강과 호수인데 강이랑 호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 전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강과 호수로 대표되는 이 자연 속에서의 한가로운 정서, 이런 걸 노래한 걸 강호한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호한정 같은 경우 한정가라고 해서 2023 수능특강 이 작품을 설명하는 해제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뜻을 대부분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참고로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 속에서의 한가로운 정서, 이게 잘 드러난 걸 강호한정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강호한정의 정서를 잘 드러낸 작품은 강호한정가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이 바로 오늘 보게 될 이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방석 내지 마라, 낙엽엔들 못 앉으랴, 솔불 켜지 마라, 어제 진달 돋아온다. 지금 초장, 중장을 제가 세트로 한번 둘 다 읽어봤어요. 왜냐하면 초장과 중장의 문장 구성이 좀 유사하거든요. 여기 보면 뭐뭐 하지 마라 어쩌고 저쩌고, 뭐뭐 하지 마라 어쩌고 저쩌고 하는 방식으로요. 초장과 중장의 구성이 유사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이죠.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하는 부분이 이제 반복되고 있잖아요. 우리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부정명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뭐 하지 마라 라는 말을 반복하니까 집방석 내지 마라 또는 솔불 켜지 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무엇을 하지 말라는 방식의 명령을 하고 있으니까 부정명령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뭐 하지 마 라고 한 단호한 명령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부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 당연히 화자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 표시를 해보자면 요거겠죠. 집방석, 솔불 이거 켜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화자가 부정적으로 보는 대상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대상도 이 시 안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대조적인 관계에 놓인 것들의 속성을 파악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셔야 될 거고 그것이 이 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될 겁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주제의식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뭐뭐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대상에 지금 표시를 했는데요. 집방석을 내지 말라고 하고 솔불을 켜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집방석과 솔불이라고 했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라고 생각하면서 내용을 좀 봐주셔야겠죠. 집방석이라고 하는 거는 지푸라기를 엮어서 만든 거잖아요. 요렇게 하고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게 있으면 이걸 얽어서 만든 게 집방석이라고 보면 되고요. 솔불이라고 하는 건 관솔불을 말하는 거래요. 근데 관솔불이 뭐냐면요. 송지는 아시죠? 소나무에서 약간 이렇게 좀 찐득찐득하게 나오는 거. 그게 엉겨 붙어서 된 소나무에 뭐 옹이나 가지 같은 데 붙은 불 같은 걸 말한대요. 그러니까 이 송진 같은 게 엉겨 붙으면 불이 굉장히 잘 붙나 봐요. 그래서 가지 같은 데 엉겨 붙었으니까 그거를 불로 만들어서 이렇게 불을 붙인 게 솔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대상, 이 두 대상에 대해서 화자가 부정적으로 봤다는 건데요. 일단 이렇게만 봤을 땐 왜 부정적으로 봤는지는 사실 알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 봤는지를 시의 뒷부분을 더 보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초장부터 보자면 집방석 내지 마라 라고 말한 다음에 낙엽엔들 못 앉으랴 라고 말합니다. 낙엽엔들 못 앉으랴 라고 한 이 못 앉으랴 라는 표현이죠. 이 부분 이거는 못 앉으랴 라고 하는 말은 낙엽엔들 못 앉겠어? 라고 하는 의문문이죠. 하지만 이건 정말 내가 여기에 앉을 수 있을까 못 앉을까? 너무 궁금해 하면서 던지는 질문은 아니죠. 낙엽엔들 못 앉겠어? 라는 건 난 충분히 앉을 수 있어. 그러니까 집방석은 필요 없어. 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서리법이 사용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리법을 사용한 거죠. 그냥 낙엽이 앉을 수 있어. 라고 말하면 되는 것을 굳이 답이 정해져 있는데 궁금하지도 않은데 물어보는 방식으로 말할 때는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표현 의도를 강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집방석은 사실 진짜 필요 없고 난 정말 낙엽에 앉을 수 있어. 낙엽이면 충분해. 하는 의도를 강조하는 걸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집방석이나 낙엽 이건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면 될까요? 여기서 낙엽이라고 하는 소재는 낙엽이요. 낙엽이라고 하는 소재는 일단 화자가 부정적으로 봤던 집방석을 대체할 수 있는 거죠. 집방석은 내지 말아라. 그 대신에
낙엽이 앉겠다. 낙엽인데 못 앉으랴? 라고 얘기했으니까 집방석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구나. 요거까지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걸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집방석 대신에 나는 낙엽이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낙엽은 화자가 긍정적으로 보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집방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편히 앉으라고 일부러 만들어둔 건데 그것을 낙엽이 대체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으니까 화자는 이 낙엽이라는 것도 사람이 편히 앉아 있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가 없다 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냥 생각해 봐도 낙엽보다는 집방석이 더 편할 것 같지 않나요? 집방석은 인간이 사용하기 좋도록 최적화해서 만든 거잖아요. 즉 좀 인공적이긴 하지만 일부러 만든 것만큼 그만큼 편하게 앉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집방석이라고 본다면 똑같이 집방석이나 낙엽이나 앉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집방석의 경우는 일부러 만든 거예요. 인간이 사용하기 좋고 앉아있을 수 있도록 좋도록. 근데 낙엽은 그냥 그 자체로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자연물 그 자체로서 그 위에 앉는 거잖아요. 즉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차이점이 이 두 대상에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인공적으로 잘 만들어진 집방석이 편할 텐데도 불구하고 집방석을 내지 말라며 낙엽이 앉겠다고 하는 걸 보면 화자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부정하고 인공적인 것 요거는 부정하고 자연적인 것을 좀 긍정하고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것을 긍정하는 태도 이렇게 보는 거죠. 즉 자연 친화적인 정서를 지닌 인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정서를 지닌 인물이자 자연에서 제대로 즐기고 논익는 것을 좀 좋아하는 풍류적인 인물. 자연을 즐기고 그 안에서 여유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인 거죠. 풍류적인 인물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고 즐길 줄 아는 소박함 이런 것도 느껴지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들이 이 시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서리적인 표현을 통해서 강조가 되는 거죠. 낙엽에는 못 앉겠어. 집방석도 편하고 그럴 수 있지만 이거 일부러 만들어낸 거잖아. 이런 것까지 필요 없고 그냥 낙엽에도 나는 충분히 앉을 수 있고 난 여기에 만족해. 라고 하면서 자연 친화적인 정서를 이 서리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 정서를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의 구성은 중장에도 거의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솔불 켜지 마라. 어제 진 달 돋아온다. 라고 말이죠. 솔불이 아까 송진이 엉겨붙은 가지에 붙은 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그림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텐데 이 불은 일부러 어둠을 밝히기 위해 인간이 붙인 불이죠. 그렇다면 어제 진 달은 그냥 자연의 순환 과정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다시 밤이라는 시간이 찾아온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달이 갖고 있는 빛의 속성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자연스럽게 찾아온 빛이죠. 즉 어제 진 달이 다시 돋아온다는 건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일부러 만들어내지 않은 거예요. 어제 졌지만 오늘 다시 돋아나는 이 돋아난다는 것도 꼭 자연물이 막 풀잎이 솟아나듯 생장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해주죠. 그러니까 자연의 순환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게 다시 돋아나는 자연 그 자체의 순환 속에 있는 대상이 바로 달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2023 수능 특강 선지에서도 이 달이라는 소재가 여기 달이라고 하는 소재가 자연의 순환성을 잘 드러내는 소재다 라고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연의 순환성을 잘 보여주는 소재다 라고 하는 거죠. 낙엽도 당연히 자연물이고요. 어쨌든 인공적인 불빛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달빛이면 나는 충분하다. 솔뿔이 있지 않아도 된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솔뿔 역시 달빛에 대체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일부러 빛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 라고 보는 거죠. 굉장히 좀 낭만적이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나는 낙엽에 앉아 있어도 충분히 좋아. 그 달빛이면 충분해. 나와 달빛이면 충분히 이 자연을 즐길 수 있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화자는요.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것. 여기서는 집방석과 솔뿔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이 집방석이나 솔뿔 대신에 자연적인 대상인 낙엽이나 달 이런 거면 충분하다라고 말하면서 일부러 만들어낸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것들보다는 자연 그 자체, 자연 그대로 존재하는 모습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대조적인 구성을 통해 인공적인 것보다는 자연적인 게 좋아. 그래서 인공적인 집방석과 솔뿔은 내지 마, 켜지 마 하고 부정하면서 낙엽에 앉으면 돼. 달이 떠오르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대조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 자연적인 것을 긍정하는 화자의 태도가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인공적인 것들은 모두 지금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부정 명령을 하면서 나는 인공적인 거 싫다니까 라고 하는 태도 잘 보여주죠. 그래서 부정 명령을 통해 여기 인공적인 것을 거부하는 화자의 태도가 잘 드러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 인간의 손때가 묻은 것,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낸 것, 이런 것이 가득한 속세, 세속의 세계에서 좀 떨어져 나가고 있는 한참 멀어져 가고 싶은 탈속적인 세계관도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탈속하면 세속에서 벗어나다 라는 의미죠. 탈속적인 그런 분위기 이런 게 느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공적인 것을 거부하고 자연적인 것을 긍정하는 자연 친화적인 정서는 초장, 중장이 두 번에 걸쳐서 유사한 문장의 반복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초장의 자연 친화적인 정서를 드러내는 첫 번째 세트라고 본다면 이렇게 첫 번째 세트라고 본다면 중장도 지금 자연 친화적인 정서를 드러내는 내용의 세트 2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세트 2와 세트 2가 문장의 형식과 내용 면에서 모두 유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문장이 유사하게 나란히 놓인 대꾸의 방식이 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꾸의 표현 방식이 쓰였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꾸의 방식을 통해 인공적인 것보다는 자연적인 것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자연 친화적인 태도가 더 잘 부각되는 효과를 거두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해 볼게요. 대구의 방식을 통해 인공적인 것보다는 자연적인 것을 더 선호하는
자연 친화의 태도가 잘 부각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종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야, 박주상체 일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여기에서 지금 아이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아이는 화자의 말을 듣고 있었던 청자에 해당이 되겠죠.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랴 하는 식으로 계속 말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말을 듣는 대상이 이 아이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에게 계속 말을 하고 있었던 것 같죠? 그리고 이 아이, 이 청자를 마지막에 부르고 있는데요. 아이야 하는 식으로 어떤 대상을 부르는 말하기, 이런 표현 방식을 뭐라고 하죠? 돈호법이라고 얘기하죠. 돈호법과 같은 표현은 시조의 종장 표현에서 종종 보이는 방식입니다. 일단 우리가 얘야, 윤정아 하고 누군가를 부르면 우리는 하고 뒤돌아보거나 그쪽을 바라보게 되는 것처럼 누군가를 이렇게 불러주는 표현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그쪽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즉 주의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돈호법을 사용하게 되면요. 좀 주의를 환기시키는,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환기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의식이나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걸 말하잖아요. 수업 때도 여기 보세요 하고 선생님이 집중을 유도하고 나면 뭘 하시나요?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시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여기에서도 시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조에서 마지막 부분에 주의를 환기하면서 자신이 하고픈 말을 던지거나 내용을 반전시키면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내용의 흐름을 조금 바꿔서 말하는 전환, 이런 걸 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여기도 아이야 하고 뭔가를 잘 드러내려는 자기의 주제의식, 생각 이런 걸 강조하려는 의도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뒷부분의 내용도 마저 볼게요. 아이야, 박주산체일 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박주산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는 알려주지 않았더라고요. 뜻풀이가 돼 있지 않았어요. 즉, 이 정도의 단어는 고전 문학 공부를 한 수험생이라면 알고 있어야 하는 단어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단어 박주산체라는 단어는요. 강호 한정을 노래하는 시에는 자주 출몰하는 단어입니다. 일단 뜻을 잘 모르신다면 참고해서 적어주세요. 박주산체라는 단어. 보잘것 없는 술과 안주, 이걸 뜻하는 게 박주산체입니다. 산체라는 게 여기 한자도 보이지만 산에서 쉽게 뜯어 먹을 수 있는 나물, 푸성기, 풀떼기 이런 걸 말하거든요. 즉 이렇게 보자면 가난을 상징하는 단어처럼 보여요. 그냥 소박하게 낙엽에 앉아도 달빛 아래 있기만 해도 좋다는 화자의 태도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그냥 넉넉하지 않고 소박한 것에도 만족하는 화자의 태도, 이걸 보여주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요, 이 박주산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가난을 상징하는 단어 같은 냄새는 나지만 시 안에서는 보통 그냥 내가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런 의미보다는 좀 소박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때에 잘 쓰인다 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강호의 한가로운 정서를 드러내는 강호 한정가들에서 다 공통적으로 박주산체라는 단어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이 시어가 가난하거나 넉넉하지 않더라도 난 만족하면서 지낸다 라고 하는 안분 지족의 삶의 모습을 또는 그런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데 쓰입니다. 안분지족이랑 세트로 같이 다니는 말이 안빈낙도죠. 거의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가난한 중에도 도를 추구한다. 즉 가난해도 정신적인 도를 추구하며 만족할 줄 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의 가난이라고 하는 건 이 당시를 살아가던 평민, 서민들이 경험했던 막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 가난하고는 좀 달라요. 그냥 여유로운 삶 중에서 소박하게 욕심 없이 살아가는 우아함 이런 걸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원에 가서 자연을 즐기며 편안하게 쉬고 오겠다는 친구가 막 SNS에 온갖 보석과 장신구, 명품 이런 걸 막 삐까뻔쩍하게 몸에 휘감고 선글라스 딱 끼고 막 포르쉐 타고 있는 모습을 올렸다면 뭔가 어색하잖아요. 뭐야, 자연을 진심으로 즐기는 것 같지 않아. 막 뻐기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뭐 욕심 없는 아이 같지 않게 보이려면, 세속적이지 않게 보이려면 적당히 수수한 옷을 입고 편안한 신발 신고 막 수풀을 천천히 걷는 모습, 이 정도 사진을 올려줘야 이 친구가 현실의 세속적인 걸 좀 내려놓고 제대로 쉬고 있는 것 같다, 욕심 없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선 중기 강호 한정을 노래하던 양반들의 작품에서는요, 그들 삶이 여유로웠지만 그들의 작품에서는 박주산채 또는 뭐 초가삼간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면서 소박하게 풍류를 즐기고 있음을 드러내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박주산채라는 말은 너무나 가난하고 막 이런 뭐 진짜 풀떼기만 먹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화자의 좀 소박한 삶, 그래서 풍류적인 삶, 자연 속을 좀 잘 즐기는 소탈한 멋, 이런 게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박주산채 아래에 참고로 하나 더 적어 주시자면, 소탈한 멋과 흥취, 그리고 소박한 풍류, 소박하게 자연을 즐기는 모습, 요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잘것 없어 보이는 술과 안주라도 나는 충분히 만족하고 먹고 마실 터이니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나에게 출렴하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소탈하고 소박한 화자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서 화자가 지향하는 안분지족, 안빈낙도의 정신까지 잘 보여주며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자연을 즐기며 잘 살아가는, 소박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화자의 태도가 잘 보이고요. 그걸 마지막까지도 흐름을 쭉 유지하면서 아이야 라는 표현은 이제 주의를 환기하면서 화자의 주된 정서를 한 번 더 잘 드러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살펴봤고요. 전체적인 주제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이니까 굳이 적을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굳이 적어 볼게요. 주제는 자연 속에서 의 소박한 삶과 풍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자연 속에서 누리는 안분지족의 뭐 자세, 이렇게 해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던 내용을 담아낼 수 있으면 될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 주제의식 이런 걸 외우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주제의식은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 거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한호의 집방석 내지 마라에 대한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영상이 여러분이 이 시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은 2023 수능 특강에 이 집방석 내지 마라와 같이 나온 임재의 청초 우거진 고래라는 그 시를 가지고 같이 수업을 하는 영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